포인트라이스 국립해안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퓨마와 마주칩니다. 침착하세요. 겁먹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퓨마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팔을 흔드세요. 만일 그게 효과가 없다면 돌멩이나 나뭇가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던지세요. 퓨마 앞 땅바닥을 겨냥하세요. 절대 퓨마를 겨냥해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더 화가 나게 만들 거예요. 퓨마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세요. 퓨마는 목을 겨냥하고 팔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벌리지 마세요. 퓨마가 여러분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도 물러나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은 옐로스톤에 있어요. 여기서 회색곰과 마주칩니다. 곰이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요. 안전거리는 60m입니다. 곰이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뒷다리로 서서 여러분 방향을 바라봅니다. 지금 곰은 평균 농구선수 키 정도가 되고 무게는 거의 360kg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항할 수는 없어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회색곰은 시력이 나빠서 여러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의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곰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달려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보다 더 커 보여야 합니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계속 말을 하고 곰을 향해 소리치세요. 곰은 여러분이 연약한 사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금속 부딪히는 소리를 내세요. 만약 음식이 있다면 곰에게 던지지 마세요. 그냥 땅에 놓고 곰의 얼굴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세요. 만약 곰이 여러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면 유일한 희망은 땅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곰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냄새를 킁킁 맡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플로리다 해안으로 다이빙 하러 갑니다. 이제 백상아리를 조심해야 해요. 수영할 때는 절대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어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절대 수영하지 마세요. 그때가 상어가 사냥을 하는 때거든요. 물이 많이 튀기는 것도 이 해양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헤엄쳐 온다면 규칙은 하나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상어를 물리치세요. 침착하게 해안가로 헤엄쳐 가보세요.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선택한다면 상어를 겁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상어의 코, 눈 또는 아가미를 주먹으로 때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곳 사바나의 높은 풀밭에서 사자를 볼 수 있어요. 더 나쁜 건 사자도 여러분을 본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뛰지도 마세요. 2.5m에 달하는 이 포식자는 어른 3명의 무게가 나가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멈춰서서 여러분을 계속 쳐다봅니다. 사자는 종종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가짜로 덤비는 척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몸이 훨씬 더 커 보이도록 해야 해요. 팔을 벌리고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사자는 또 한 번 달려드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 사자는 여러분이 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암컷 사자는 수컷 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만약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사파리 지프가 여러분을 다음 장소로 안내합니다. 코끼리가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끼리는 키가 3m에 달할 수 있고 2대의 SUV만큼 무게가 나갑니다. 심지어 강력한 엄니로 자동차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끼리 한 마리가 여러분을 보고 큰 귀를 흔듭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귀를 움직여서 코끼리는 더 크게 보여서 여러분을 겁주어 쫓아내고 싶어해요. 코끼리도 겁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달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코끼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흔들지 마세요. 코끼리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만약 코끼리가 귀를 곤두세우고 달려든다면 그건 허풍이 아닙니다. 이때 나무에 오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무를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튼튼한 코로 나무를 기울게 할 수도 있어요. 지그재그 패턴으로 달리세요. 코끼리는 무거워서 방향을 빨리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점차 코끼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코끼리는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코끼리로부터 도망치는 건 힘들 거예요. 이제 나일강으로 향할게요. 나일강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악어가 있습니다. 만일 캠핑을 한다면 물가로부터 적어도 50m 정도의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악어가 한밤중에 캠핑장에 오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절대 악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악어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악어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km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에서부터 초당 13m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어의 약점은 눈, 코끝, 그리고 목에 있는 막입니다. 이 막은 악어의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악어로부터 도망칠 때 하마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자동차만한 크기에 큰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따라서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을 이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마를 겁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 멀리 서 있다면 큰 소리로 하마의 주의를 끄세요. 보통 하마는 여러분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물러서세요. 하지만 하마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마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마는 입을 180도로 벌릴 수 있고 악어만큼 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나 비탈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마는 높은 곳을 잘 오르지 못해요. 만일 탈출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하마와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여기 사바나 지역에는 버팔로도 살고 있습니다. 버팔로는 성인 키만큼 클 수 있고 몸무게가 1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코끼리와는 달리 공격하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버팔로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뿔과 두개골은 금속판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절대로 버팔로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 버팔로가 돌격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나무를 찾아 달려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뱀과 마주친다면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마세요. 뱀의 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 물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뒤로 부드럽게 천천히 이동합니다. 뱀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멈추고 발을 구르세요. 땅의 강한 진동은 뱀을 겁나게 할 거예요. 만약 뱀에 물렸다면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하도록 노력하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독을 중화시키려면 특정 뱀의 특정 독에 대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동북아시아로 향합니다. 울창한 밀림을 지나다 보면 벌판이 보여요. 몇몇 멧돼지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중 한 마리는 새끼들을 거느린 암컷이에요. 어미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공격적입니다. 아차, 눈에 띄었어요. 방어할 준비를 하세요. 만약 멧돼지가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멧돼지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요.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도망치거나 B. 타격을 받거나 C.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기. 첫 번째 옵션은 틀렸어요. 멧돼지는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잡으면 날카로운 엄니는 여러분을 끝장낼 거예요. 옵션 B. 제자리에 그대로 있기. 틀렸습니다. 멧돼지는 오토바이만큼 무게가 나가고 거의 어른의 키만큼 큽니다. 시속 40km로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쓰러질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만약 나무가 없다면 자동차나 높은 바위에 오르세요. 멧돼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멧돼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멧돼지를 멀리하고 절대로 먹이를 주려고 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검고 불길해 보이는 뱀은 송곳니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이 검은색 동물이 다름 아닌 블랙맘바라고 잘못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뱀은 무해한 쥐뱀일 뿐입니다. 뱀이 정말 위험한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주요 표시가 있습니다. 송곳니가 없는 종은 독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물려도 크게 해를 입지 않아요. 하지만 송곳니가 있는 뱀을 본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뱀을 발견하시면 당장 자리를 피하고 야생동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충류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뱀의 행동, 둥지 습관, 서식지를 관찰하여 두 종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일부 뱀은 경고 신호로 꼬리를 흔들기도 해요. 또한 독사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비독사는 둥근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착시현상 시간입니다. 뱀이 보이시나요? 저 나무에 붐슬랭이 숨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미끌미끌한 동물은 변장술에 능숙하며 나뭇가지 인척하는 걸 좋아해요. 또한 붐슬랭은 후각이 좋지 않지만 공기 중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혀를 사용하여 냄새 분자를 모아 입안의 감각기관에 대고 누릅니다. 이 뱀은 독이 있어요. 저 송곳니를 보세요. 하지만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입안으로 깔끔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방울뱀과 인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몸의 케라틴으로 만든 액세서리가 많다는 점이에요.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고 방울뱀의 딸랑이도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미끌미끌한 동물이 내는 주요 소리는 인간이 손톱을 서로 비빌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해요. 하지만 이 파충류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슉슉거리는 소리처럼 들리죠. 뱀은 탈피할 때마다 딸랑이의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지만 뱀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부분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뱀의 딸랑이는 우리의 손톱처럼 닳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방울뱀은 다른 많은 뱀과 마찬가지로 고막이 없는 독특한 내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처럼 공기 중의 소리를 감지할 수 없어요. 대신 뱀의 내이는 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 진동을 느껴요. 생물학자들은 뱀이 소리를 압력으로 감지하는지 아니면 몸의 기계적 진동으로 감지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방울뱀은 또한 매우 선별적으로 먹어요. 배가 고플 때만 먹으며 성체는 보통 식사 사이에 2주 정도가 있어요. 이 교활한 사냥꾼은 보통 생쥐, 쥐, 다람쥐, 토끼를 쫓지만 새도 잡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아요. 반면에 어린 방울뱀은 식욕이 왕성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자주 먹이를 먹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거대한 송곳니를 보세요. 피와 주사바늘처럼 속이 비어있고 날카로워서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점은 이 송곳니에 경첩이 달려있어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위턱에 평평하게 놓여있다가 공격할 때만 수직으로 튀어나온다는 점이에요. 거대한 늪살무사는 위협을 느낄 때 입안의 흰색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코튼마우스라고도 합니다. 이 반수생 뱀은 물과 육지 모두를 능숙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물목화신이라고도 하죠. 눈과 콧구멍 사이에 열을 감지하는 얼굴 구멍이 있어서 미세한 온도 변화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잠재적인 먹잇감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늪살무사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도발의 순간에 공격하기 위해 독을 아껴둡니다. 독이 없는 물뱀과 독이 있는 물뱀인 늪살무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뱀은 날씬한 체형을 자랑하는 반면 늪살무사는 견고하고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해요. 물뱀은 길고 가느다란 꼬리와 목에 비례하는 머리를 자랑하며 늪살무사의 울퉁불퉁하고 넓은 머리와 대조를 이뤄요. 물뱀의 동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수직인 늪살무사의 동공과 다른 형태예요. 또한 비독사는 늪살무사와 같이 얼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또 다른 독사, 구리머리 뱀이 있습니다. 사양은 오이 냄새와 비슷해요. 독도 꽤 특이해요. 이 뱀에 물리면 큰일 날까요? 물론이죠. 치명적인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어느 정도는요. 아직까지 100%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이론을 테스트해왔으며 구리머리 뱀의 독이 일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지는 못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든 뱀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지만 물린 부위에 대한 해독제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산호뱀은 수조붐이 많고 비밀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호뱀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뱀물림 사고의 1% 미만을 차지해요. 산호뱀의 독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이며 이빨이 작기 때문에 먹이를 씹어야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산호뱀은 위협을 느끼면 꼬리 끝을 말아서 공격자가 머리의 위치를 혼동하도록 해요. 검은잎 만바라고도 불리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블랙 만바는 바위가 많은 사바나를 고향으로 삼고 흰개미 무덤 근처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회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는 이 동물의 이름은 입 안쪽이 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블랙맘바는 매끈한 표면에서 시속 16에서 19km의 속도를 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뱀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톱비늘 독사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소음을 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매혹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늘의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 특히 무서운 방식으로 움직일 때 길게 슉슉거리는 소리나 지글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러한 소리는 뱀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톱 비늘 독사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10% 미만의 치사율을 보여요. 이는 킹코브라나 블랙맘바에 물리고 치료받지 않았을 때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톱 비늘 독사는 극도의 공격성과 번개처럼 빠른 공격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숲속에서 하이킹을 할 때는 뱀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일부 교활한 뱀은 죽은 척하다가 방해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뱀을 발견하면 자리를 비켜주세요. 뱀은 보통 수조음이 많아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대부분 이때 발생하므로 뱀을 잡거나 해치려고 시도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뱀의 크기에 속지 마세요. 작은 뱀도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 갈색 뱀은 독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안전한 거리에서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년 7,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뱀에 물리는 피해를 입는데 이는 대부분 뱀을 잘못 다루거나 싸우려고 시도한 탓이에요. 이러한 행동을 피하고 물린 경우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독사와 비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뱀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뱀이 무해해 보이더라도 절대 만지지 마세요. 친구 애니와 함께 야생의 호주 아웃백에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군요. 태양은 장렬하고 귀여운 캥거루 떼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를 세우고 핸드폰으로 캥거루 사진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팔로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심지어 라이브를 켜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캥거루 중 한 마리가 여러분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 올랐어요. 자, 여러분이나 친구가 다치기 전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캥거루의 다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공중으로 9m 정도까지 점프할 수 있어요. 이 튼튼한 다리 덕분에 이들은 시속 48km의 속도로 뛸 수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만약 성난 캥거루 무리나 캥거루 한 마리를 건드릴 생각을 했다면 그러지 마세요. 캥거루는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쫓아와서 여러분을 쓰러뜨릴 거예요. 캥거루의 꼬리는 정말 튼튼해요. 들판에서 싸움을 할 때는 5번째 다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죠. 캥거루는 일반적으로 소와 같이 풀을 먹지만 관목, 이끼도 먹어요. 꼬리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캥거루는 키가 1.8m까지 자랄 수 있는데 꼬리는 그 절반을 차지합니다. 다시 돌아오죠. 캥거루는 여러분에게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네요.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옆으로 몸을 돌려 팔을 밖으로 뻗으세요. 머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캥거루의 발톱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에게 머리를 맞으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리고 두 발을 동시에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꼬리에 기댄 후 두 발을 뻗어서 공격자, 즉 여러분과 애니를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발도 매우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요. 지금 화면을 멈춰두었으니까 애니와 함께 자세를 잡고 캥거루의 공격에 대비하세요. 액션! 캥거루는 링의 권투 선수처럼 여러분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안전한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큰 손상은 입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키가 1.8m인 캥거루와 맞서 싸우는 건 최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은 캥거루를 놀래키지 않고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등을 돌리지는 마세요. 기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캥거루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눈은 마주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몸을 움츠리세요.
여러분은 멀리서 캥거루를 관찰하다가 몇몇 경고 표지판을 놓쳤을지도 몰라요. 캥거루는 여러분을 보고 흥분해서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캥거루 한 마리가 여러분에게 뛰어오를 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긴 다리를 세워 근육을 부풀렸군요. 가장 큰 잘못은 캥거루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을 때 차를 세운 거예요. 캥거루는 여러분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방어 모드로 들어갔어요. 이 무리에는 어미 주머니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아기 캥거루들도 여러 마리 있었어요. 암컷 캥거루에게는 배에 새끼를 품기 위한 한 겹짜리 주머니가 있어요. 새끼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 포도알만 하지만 나중에 거대한 크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겨우 10개월 후 아기 캥거루는 엄마 주머니에서 나와 스스로 깡충깡충 뛸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과 애니는 이 대결에서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12m 키의 캥거루를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담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죠. 만약 회색곰과 대면하게 된다면 아주 힘들 거예요. 회색곰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 곰이 열매를 따거나 나무 껍질을 긁을 때 매우 귀엽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두운 면은 캥거루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애니와 작은 소풍을 가기로 했군요. 그런데 갑자기 회색곰이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다가왔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잠깐 시간을 정지시킬게요. 일반적으로 회색곰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곰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회색곰은 먹이를 찾기 가장 좋은 장소를 항상 찾아다니는 떠돌이에요. 또한 후각은 흠잡을 데가 없죠. 곰을 여러분의 소풍으로 이끈 것도 바로 이 코니까요. 곰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회색곰의 영역에 잠깐 들른 방문객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낮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면서 천천히 물러나세요. 여러분이 복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해요. 곰의 서열이 더 높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곰과 대면하게 되면 긴장감이 클 거예요. 등을 돌리지 말고 긴장감을 깨보세요. 등을 돌리고 도망친다면 곰이 쫓아오게 될 거예요. 이 경주에서 여러분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곰은 사람보다 빠르고 수영도 하고 나무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없다면 회색곰을 앞지르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귀엽고 꼭 안아주고 싶은 캥거루처럼 곰도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볼 거예요. 또한 직접 눈을 마주친다면 곰은 그 눈맞춤을 여러분이 도전장을 던진다는 공격성의 표시로 간주할 거예요. 회색곰도 치킨 게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심지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절대 나서서는 안 돼요. 만약 곰이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을 향해 목을 내밀면 곰이 여러분을 향해 돌격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화면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곰의 다음 움직임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곰의 움직임에 따라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곰이 어떻게 할지 다시 재생을 시켜볼게요. 액션! 회색곰은 지금까지 어떠한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저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거 잊지 않으셨죠?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자, 곰이 공격적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곰이 잠재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서 계세요. 곰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움직임은 팔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복종을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곰은 여러분이 복종한다는 걸 알고 그냥 가버릴지도 몰라요. 때때로 곰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물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이 곰은 소풍에서 먹을 음식만 원했나 봐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물고 도망쳤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만약 곰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최대한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 근처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곰의 눈과 코와 같이 가장 민감한 곳을 힘껏 조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퓨마가 다른 포식자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뛰어난 스토커라는 점입니다. 숲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불청객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군요.
퓨마가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적당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달려들 겁니다. 이 거대한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퓨마를 대면할 때 대처 방법은 다른 동물들과 거의 비슷해요. 자리에 멈춰 뛰지 마세요. 달리기는 퓨마를 자극할 뿐이고 이 동물을 이길 수도 없을 거예요. 퓨마는 힘이 세고 반사신경이 매우 빠릅니다. 발톱도 강력하고 물리면 아주 끔찍하겠죠? 여러분은 퓨마에게 쫓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게 화면을 멈추겠습니다. 이제 제자리에 서서 퓨마보다 몸집이 더 커 보이게 자세를 잡으세요. 네, 팔을 들고 가슴을 부풀려 보세요.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항상 눈은 마주쳐야 합니다. 회색곰이나 캥거루를 대할 때와 달리 퓨마에게는 약하거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퓨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거나 땀을 흘리지 마세요. 퓨마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이 동물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다시 재생해볼까요? 퓨마가 공격적 행동의 징후를 보이네요. 이 터프한 고양이는 이 대결에서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키를 커 보이게 한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팔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있는 힘껏 크게 소리를 쳐보세요. 만약 돌을 던져서 퓨마에게 겁을 줄 수 있다면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퓨마는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잠시 후 퓨마는 항복을 하고 대결에서 도망쳤어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퓨마가 여러분을 공격했다면 유일한 선택지는 반격하는 것뿐입니다.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과학과 여러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생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른 덤불에서 뱀이 튀어나와 여러분의 발목 위를 묵니다. 참 운도 없네요. 침착하세요.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으세요. 이제 여러분을 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다리에 2개의 깊은 구멍난 상처가 보인다면 독사의 송곳니 자국입니다. 독사가 아닌 뱀에게 물렸다면 U자 모양의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보일 거예요. 약 600종의 독사가 있는데 살무사와 코브라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만약 살무사에게 물렸다면 상처에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독을 한 부위에 가두면 조직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브라에 물렸을 경우 독이 몸 안으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상처 부위를 붕대로 묶어야 합니다. 물린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네, 코브라 독은 횡격막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독을 빨아내지 마세요. 독은 온몸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자세히 보고 가능하면 뱀 사진을 찍어서 의료진에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찍으세요. 뱀에서 알레르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물이나 재채기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려운 발진은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부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희귀한 사례가 있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치아 교정을 받았고 일주일 후 손목시계를 찬 부분과 배에 가려운 발진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교정기에 니켈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 햇볕에 한두 시간 동안 앉아있은 후에 피부에 물집이 생긴다면 햇볕에 탄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일 겁니다. 또한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돌기가 솟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진행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때때로 약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라임 같은 과일이나 파스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과일과 채소를 멀리하세요.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꽃가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그 단백질에 진짜 꽃가루처럼 반응합니다.
가려움증, 입과 얼굴의 부종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에 깊은 상처가 났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우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팔을 올리고 깨끗한 압박 붕대로 상처 부위에 압력을 가합니다. 붕대를 제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제거하도록 두세요. 압박 붕대가 충분하지 않다면 교체하지 말고 계속 추가하면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합니다. 몸의 주요 동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응급 상황에서 압박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겠죠? 팔뚝에 베인 상처가 있다면 팔 위쪽에 있는 상완 동맥에 압력을 가합니다. 상처가 손바닥에 있으면 손목에 있는 요골 동맥에 압력을 가하세요. 겨울에 눈폭풍이 부는데 차 안에 갇혔습니다. 밖은 춥고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기온이 편안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표면 열 생산량이 500%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떨림이 여러분을 오래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얼마 후 근육의 연료가 고갈되고 근육이 수축을 멈출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누군가가 몸떨림을 멈추고 피곤해하면서 잠들려고 한다면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로 데려가서 젖은 옷을 모두 벗기고 손과 발을 문지르고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하고 건조한 것으로 가슴, 목, 아랫배를 열찜질해주세요. 절대로 팔이나 다리에 열찜질을 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열기는 차가운 피를 심장, 뇌, 폐로 다시 밀어내서 신체의 심부 체온을 떨어지게 합니다. 허허벌판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기상특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렸다는 건 토네이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네이도 경보는 토네이도가 레이더에 나타났거나 직접 목격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박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박은 폭풍 속의 상승 기류가 비를 두꺼운 구름 속으로 밀어넣어 비가 얼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다가오면 비 없이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공기는 고요해지고 바람도 불지 않죠. 갑자기 구름이 회전하는 패턴이나 하늘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토네이도가 가까워질수록 요란한 폭포수 소리가 굉음으로 변합니다. 기차나 제트기 소리와 비슷할 거예요.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회전하기 시작하여 나뭇가지와 잎을 위로 당깁니다. 토네이도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너무 가까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피하세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 같지만 모든 문을 확인해봐도 열린 곳이 없어요. 다음날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가슴 통증과 함께 무서운 피로감이 뒤따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문제는 집안에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일 수도 있어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면 혈류 속에 쌓이게 되고 몸에 있는 산소를 대체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또한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구조를 요청하세요.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복도나 침실에 설치하세요. 1년에 2번 배터리를 확인하고 알람이 울리면 집 밖으로 나가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케이트를 타러 갑니다. 호수의 얼음은 전보다 더 두꺼워 보여요. 아, 이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음물에 빠지고 맙니다. 먼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여러분의 몸은 충격에 빠집니다. 걱정 마세요. 1에서 3분 후면 지나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단단한 얼음 조각을 찾아서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어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팔을 얹고 다리를 차서 얼음 조각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얼음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거든 일어서지 마세요. 만약 일어서면 여러분의 체중은 더 작은 얼음 부위에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얼음이 다시 깨질 거예요. 단단한 얼음 위에 도착할 때까지 몸을 굴리세요. 뜨거운 차에 유리창을 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창문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여러 층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뒷유리창이나 앞유리창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 깨기가 더 힘듭니다.
조수석과 운전석 측 창문을 노리세요. 망치가 있다면 유리 한가운데를 치지 마세요. 유리 가장자리를 쳐야 유리가 더 잘 깨집니다. 그런데 창문이 망치며 드라이버며 주변에 있는 온갖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깨지지 않는다면 작고 뾰족한 돌멩이를 찾으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최선의 방법은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후드를 열고 스파크 플러그를 뽑아서 도자기 케이스를 부순 다음 깨진 세라믹 조각을 창문을 향해 던집니다. 한여름 태평양 연안 어딘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군요. 갑자기 강한 지진이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쓰나미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수위의 변화인데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도 있어요. 만약 바닷물이 빠르게 빠지고 해저면이 노출되는 것이 보이거든 적어도 해발 30.5m 높이의 1.6km 내륙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가 치기까지 5분의 대피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과학과 여러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리브해로 향하던 중 비행기가 고장나 위험한 열대우림에 떨어졌어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1년의 테스트를 거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휴가 한번 제대로 즐기겠네요. 물 없이는 아주 오래 생존할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겁니다. 캠핑장 근처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작은 연못, 개울, 수분이 많은 선인장이 있습니다. 어떤 수원이 가장 믿을 만한 물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선인장은 독성이 강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대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연못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못에는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가 득실거려서 절대 안 돼요. 시냇물이 가장 안전한 식수원이자 가장 신선한 물이에요. 추락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생존자들은 다음 단계로 밤을 보낼 대피소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3가지 옵션을 살펴봅니다. 밤을 보낼 수 있는 나뭇가지가 있는 키 큰 나무가 보여요. 어둡고 축축한 동굴이 있는데 꽤 무섭게 보이네요. 숲속에는 낙엽으로 침대를 만들 수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야생에는 자연 대피소가 많이 있습니다. 번개에 맞을 수 있으니까 키가 큰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공터는 포식자나 악천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은 특히 추운 지역에 있다면 항상 좋은 선택입니다. 동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하룻밤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10시간이 넘게 지나고 배가 꼬르륵 대기 시작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산책 나갔다가 식용이 가능할 것 같은 식물을 발견해요. 식용으로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의 냄새를 맡고 색깔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피부에 문지르고 반응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식물을 조금만 먹어보고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이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요? 식물의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는 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문지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식물이 식용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만 먹어보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미 위험하지만 배가 꼬르륵대고 마땅히 먹을 것이 없다면 시도해보세요. 야생에서의 이틀째가 끝날 무렵 숲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불을 피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밤새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찾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 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쾡이는 본질적으로 위험하진 않지만 사냥 본능이 있어 먹이를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요. 야생에서 불을 피우면 정글의 가장 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은 맹수들을 겁줘서 쫓아내는 동시에 그 지역이 점령당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아시겠죠? 정글에서의 첫 이틀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숲속을 걷다가 전날 밤에 보았던 살쾡이와 마주칩니다. 제규어와 그 새끼들이에요. 제규어가 쉿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장소에서 위아래로 뛰어다니며 겁을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제자리에 서서 최대한 몸을 크게 키우면서 슉슉 소리를 내어 엄마 제규어를 쫓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막대기와 돌을 던져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며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위아래로 뛰어다니면 어미 제규어가 더 흥분해서 즉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 제규어는 더 방어적이고 반응이 빠른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막대기와 돌을 던지는 건 점프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확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최대한 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인투 더 와일드에서 크리스 맥캔들리스처럼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강을 건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신발과 함께 몸을 짓누르는 대부분의 물건을 벗고 곧장 헤엄쳐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나무줄기와 같은 주변 재료로 임시 뗏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막대기를 던져 개울의 속도와 강도를 평가하고 좁은 구간을 찾아 헤엄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빠르게 흐르는 강을 일직선으로 헤엄쳐 건너는 거요. 또한 맨발로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임시 뗏목을 만드는 건 야생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를 던져 물살을 확인하는 건 전문가의 요령으로 강을 건너기에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좁고 수심이 얕은 지역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하이킹 중 실수로 날카로운 바위에 손을 베었습니다. 당황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 출혈의 원인을 찾아 직접 압력을 가해야 할까요? 깨끗한 물 공급원을 찾아서 헹구고 붕대로 덮어야 할까요? 또는 나뭇잎 등 상처 부위를 덮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 옵션은 완전히 벗어난 방법이에요. 상처 부위를 닦지 않은 채로는 아무 걸로도 덮지 마세요. 피를 많이 흘리는 동안 물 공급원을 찾을 시간이 없을 테니 한 가지 옵션만 남습니다. 출혈의 원인을 찾아서 압력을 가해야 해요. 야생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것 같지만 그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 부위를 먹기로 결정하기 전에 뭘 고려해야 할까요? 털이나 깃털의 색깔, 그리고 강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요. 근처에 청소부새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야생동물이 먹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독수리 같은 청소부새가 돌아다니는 건 사체가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새들은 후각이 매우 예민하고 썩은 고기에 끌립니다. 반면 새들이 동물을 피한다면 병에 걸렸거나 오염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옵션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3일이 지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하기까지 오래도 걸렸네요.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외칠 수 있어요. 생존 호루라기를 3번 연속으로 불 수 있습니다. 다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꺼서 연기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소리를 지르느라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해선 안 돼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목소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건 숲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로 연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구조대가 여러분을 구하러 오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동물 시체가 점점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고 통제력을 잃게 돼요. 재빨리 낙하선을 착용하고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섬에 착륙합니다. 그래도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 여러분뿐이었네요. 다행히 폭풍으로 인해 낙하산이 손상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몸을 풀고 야자수 아래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해요.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태양은 빛나고 파도는 잔잔하고 친절해 보여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물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에요. 주변에는 배도 사람도 다른 생명체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섬을 정찰합니다. 뭘 찾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작은 섬의 한쪽에 고철과 비행기의 잔해가 해변에 떠밀려 온 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봉인된 상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덕트 테이프 롤이 쌓여 있네요. 섬을 통과한 후 덕트 테이프 상자를 끌고 캠프로 돌아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곧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섬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고 신발이 손상됐기 때문에 샌들을 만들어야 해요. 나뭇가지 몇 개를 잡고 덕테이프를 이용해 새 신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도 발 크기만한 나무 껍질 조각에 덕테이프를 붙여요. 이것이 새 신발 밑창이 될 거예요. 덕테이프는 매끄럽고 발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몇 개 더 붙인 후 덕테이프를 발에 감으면 짜잔! 덕테이프 샌들이 완성됐어요. 이제 발을 다치지 않고 섬의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섬을 따라 걷다 보니 더위를 느끼기 시작해요. 셔츠를 머리에 두르고 있지만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덕테이프를 이용해 나뭇잎으로 모자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머리에 씁니다. 이제 가도 안전해요. 잠시 후 섬 주변에서 찾은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때쯤이면 배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 바위 암초에서 크고 맛있는 게와 물고기를 발견하지만 맨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긴 나뭇가지를 잡고 야자수 잎을 가져다가 모은 것을 하나로 묶어 그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덕테이프로 그물을 보강하고 산호초로 향해요. 임시로 만든 샌들과 머리를 보호할 모자를 쓰고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덕테이프는 2롤 뿐이에요. 잠시 후 물고기와 게를 잡아서 캠프로 가져갑니다. 불을 피우고 잡은 물고기를 굽기 시작해요. 통나무에 앉아있지만 그런 자리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덕테이프를 가져다가 돗자리를 만듭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맛있게 먹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물이에요. 주변에 담수는 없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편 코코넛을 가져와 디저트를 먹고 코코넛 밀크를 마시며 기운을 차립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새 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덕테이프를 붙여서 작은 오두막을 준비해요. 동시에 빗물을 모으기 위해 덕테이프로 깔때기를 만들어요. 깔때기에 들어간 물은 역시 덕테이프로 만든 임시 연못에 모입니다. 이 시점에서 덕테이프 롤의 거의 절반을 사용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새 바닥 매트가 있는 오두막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루해서 오두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덕테이프로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만든 저수지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해요. 즉시 코코넛 껍질을 잔으로 사용해 물을 마십니다. 오두막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편안한 매트에서 스르르 낮잠에 들어요. 다음날 덕테이프 재고를 확인해보니 마지막 테이프의 절반을 썼어요. 안전하고 견고한 오두막을 만들었고 산호초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이미 섬에서 5일을 보냈으니 이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배도 보이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운이 좋았어요. 멀리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덕테이프 상자를 살펴본 후 뗏목을 만들어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모으고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큰 통나무를 모아 바닥에 나란히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묶을 나무 껍질과 나뭇잎으로 만든 밧줄을 준비합니다. 몸에 딱 맞을 정도로 충분히 커요. 그런 다음 다른 통나무 세트를 가져와 베이스 위에 놓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두 번째 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가라앉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뗏목을 보강하기 위해 약한 부분을 모두 덕테이프로 감아요. 나뭇가지 몇 개를 사용해서 덕테이프로 만든 패드를 붙여 저을 수 있는 노를 만듭니다. 오두막과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테이프를 포함해 보급품의 약 75%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새 덕테이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해요. 바닥과 노를 완성한 후에는 음식과 물품을 보관하고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요. 또한 나무로 돛대를 만들고 천조각을 돛으로 사용해요. 뗏목을 물 위에 올려놓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돛을 열고 노를 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해요. 고개를 돌려 지난 5일 동안 여러분의 집이었던 섬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섬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상 상황에 사용할 덕테이프가 아직 한 롤 더 있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여요. 생선을 간식으로 먹고 물을 마시다가 파도가 더 커진 걸 알아차립니다. 돛을 준비하고 몸을 숨겨요. 뗏목이 튼튼해서 다행이죠. 큰 파도가 뗏목에 부딪혀 음식과 물 일부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뗏목은 아직 온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남은 덕테이프를 사용해 뗏목을 수리합니다. 폭풍으로 식량을 조금 잃었지만 그물로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어요. 코코넛 껍질에 작고 안전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요리해 먹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즉시 나뭇가지를 집어 불을 붙이고 이곳을 볼 수 있도록 흔들기 시작합니다. 배는 여러분을 놓칠 것 같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채요. 그들은 비상용 보트를 내리고 여러분을 태워서 구조해요. 덕테이프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한 달 내내 어떤 형태의 욕조 안에 갇혀서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음식과 마실 것을 배달해 줄 겁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마음대로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신이 났어요. 그렇게 한 달만 버티면 몇십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현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친구들과 여러분이 사는 작은 어촌 술집에서 함께 앉아있다가 시작된 내기예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런 내기로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은 인류의 진화에 대해 논의를 했고 대화는 주로 인간이 해양 기반의 포유류로 진화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재적으로 인어가 될 수 있었죠. 모든 게 진화에 달린 거야.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잡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응한 진화적 특성이라는 예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이것이 인간이 인어로 진화하는 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수생 진화의 토픽에서 벗어나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내가 한 달 내내 욕조에서 지낼 수 있는지 내기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에 처했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준비 과정을 따르고 있어요. 특정한 인간의 진화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해양 기반의 삶을 살도록 자연스럽게 적응한 몇몇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한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해양 유목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1000년 동안 낚시를 해왔어요. 창으로만 무장한 채 물속으로 깊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이 바다 유목민들은 수세기 걸쳐 더 크게 자라도록 적응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 세포들이 중요한 장기로 공급되고 더 많은 산소가 심해 잠수르기에 저장될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은 내기의 첫날을 보내는 동안 자신감을 줍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괜찮아 보여요. 사실 첫날 내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지 농담을 하고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운지 자랑을 하고 그 돈으로 뭘 살까 계획을 세웁니다. 첫날 밤에는 잠도 잘 잤지만 자는 동안 피부가 욕조의 물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물이 피부로 들어가요. 두 층 사이에 물집이 형성되어 피부 바깥층에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생겼어요.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피부 상태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은 온통 하얗고 껍질이 벗겨지고 팔은 커다란 물집 덩어리로 덮여 있어요.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에요. 누군가 욕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요. 이제 겨우 첫날이잖아요.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기에서 이겨야 해요. 돈뿐만 아니라 논정을 위해서요. 친구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욕실로 들어와요. 여러분 팔에 있는 덩어리를 보고 친구 얼굴이 곧 창백해집니다. 걱정에 가득 찬 친구는 여러분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요. 놀랍게도 몸은 괜찮은 것 같고 그저 약간 가려울 뿐이라고 대답해요. 발 상태를 보면 통증이 없는 게 신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발에 있는 큰 물집을 긁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발을 비벼서 피부의 반응을 봅니다. 이제 마치 불필요한 무게를 떼어낸 듯한 해방감이 느껴져요. 피부 대신 새로운 비늘층을 갖게 됐어요. 친구는 여러분의 모습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내기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여러분은 괜찮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우깁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고 이 내기에서 필사적으로 이기고 싶어요. 친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떠날 때 여러분은 자쿠지로 욕조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요. 곧 욕조는 자쿠지로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에 차서 여러분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는 이런 사건이 오랫동안 비밀에 묻혀질 순 없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비늘이 피부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다리, 팔, 그리고 등을 덮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몸 대부분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비늘은 발진과 비슷하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 자쿠지의 실증이 나자 친구들은 해변 옆에 있는 마을 수영장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기꺼이 지원합니다. 이제 내기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고 마을 전체가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어요. 바로 인어인간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수영장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그저 기뻐하고 흥미를 느껴요. 수영장은 크지만 난방이 되지 않아요. 한 청소년이 충분히 따뜻하냐고 묻지만 여러분은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꽤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식단은 이제 상당히 바뀌었어요. 주로 생선을 선호해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자랐고 갈비뼈 양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를 형성했어요. 계속 몸이 변화하는 동안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이고 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은 거의 한 달 전 친구들과 돈을 걸면서 내기를 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내기에서 얻을 돈을 생각해봐요. 이제 이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언제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드디어 내기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멋진 파티가 마련됐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에 참석해요. 밴드가 연주를 하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수영장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깁니다. 10대들이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던지고 여러분은 입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스스로의 모습에 웃으면서요. 여러분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매번 박수갈채를 보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묘기를 부릅니다. 파티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혼자 지켜보면서 천천히 축제에서 벗어나요. 축제와 관심에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고 파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작은 마을 안에서 혼자 수영하는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더 이상 축하 행사에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내기에서 딴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만 느껴요. 수영장의 가장자리로 헤엄쳐나갑니다. 어두워서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는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물 밖으로 나오자 몸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다리와 팔은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아주 천천히 해변을 향해 기어가야 해요. 결국 얕은 물가 가장자리에 도달하게 되고 물가에 다다르자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게 됩니다. 얼굴에 튀는 작은 소금물 물결이 여행으로 지친 여러분을 다시 활기차게 해요. 일단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고 더 깊은 물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해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헤엄칩니다.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느끼는 이 느낌은 마치 평생 동안 우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끝없는 바다가 마치 천국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면서 잠시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 멈춥니다. 잠시 멈춰서서 한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부였던 마을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에서의 삶을 되돌아봐요. 뒤돌아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후회나 가책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바닷속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요.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냥의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말리세요. 일단 완성이 되면 성냥은 물에 떨어뜨려도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히 마른 상태일 겁니다.
만약 겨울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눈은 먹지 마세요. 눈에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눈을 먹으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더 위험한 건 체온이 낮아져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코요테나 늑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지 마세요. 동물을 마주본 채로 천천히 후퇴하세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 한 마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를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 뒤로 물러서다가 나무에 등을 기대세요.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무로 올라가세요. 따뜻한 모피 코트나 패딩보다는 여러 겹의 옷이 체온을 더 잘 유지시켜줍니다. 공기가 껴입은 옷 사이에 갇혀서 단열 효과를 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땅바닥에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임시 침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층층이 쌓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차가워지거든요. 불을 지핀다고 해도 자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고 땅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계시군요. 음식도 없고 어망도 없고 배가 고프네요. 원래 3시간만 배를 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발끈과 핸드폰, 시계, 열쇠 등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물고기를 유인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쇠를 신발끈에 묶어서 낚싯대로 사용하세요. 비록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활동은 탁 트인 바다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짧은 명상은 공황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뇌는 빠르게 진정되고 공황 상태가 흐릿해지게 될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에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수직으로 놓고 꼭대기에 깊은 별 모양을 새기세요. 그 안에 마른 풀, 나뭇잎, 막대기를 안에 넣고 모두 준비되면 통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최대 3시간 동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화가 난 회색곰을 만난다면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거든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누우세요. 회색곰은 보통 위협을 발견했을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곰은 보통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곰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맞붙는 게 불가피하다면 뒤로 천천히 물러나서 곰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곰 스프레이가 없다면 후추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곰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겁을 줘서 곰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요. 숲에서 찾은 열매나 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배를 채워야 한다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드세요. 더 부드러운 흰 속을 먹기 위해서는 칼을 사용해 거친 겉껍질을 잘라내야 합니다. 껍질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삶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직화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개미를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가가 높거든요. 만약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자신을 향하도록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은 태양과 수평선 사이에 두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손가락 한 개는 약 15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불을 지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소나무 잎, 삼나무 가지, 솔방울, 필요 없는 고무 소재 물건 등을 태우세요. 불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먼 곳에서도 그 연기를 볼 수 있겠죠? 만약 사막에서 물은 없지만 음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려면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양의 물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숲에서 더러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그 물로 병을 채우고 걸러내서 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를 하려면 거즈나 옷으로 끈을 만들어주세요. 한쪽 끝을 더러운 병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을 빈 병에 넣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순물은 병에 남아있고 깨끗한 물은 끈을 통해 빈 병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이킹을 가기 전에 일반 신발끈을 파라코드 신발끈으로 교체하세요. 밧줄이 모자르다면 이 끈으로 몇 미터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옹기를 만들어낼 것이 없다면 땅에 마른 잎과 풀을 옷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낮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늘을 찾거나 잡동사니로 그늘을 만들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걷는 동안 에너지를 훨씬 덜 소비하고 수분도 덜 쓰게 될 겁니다. 이는 열사병의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얼음을 깨고 떨어졌다면 수영장에서 하듯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얼음 위에 손을 올려놓고 팔로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얼음이 갈라져서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팔을 얼음 표면과 평평하게 뻗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야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 수평 자세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다리를 흔들어 보세요. 얼음 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지 말고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불을 지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2개의 구멍을 나란히 파고 그 사이에 작은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한쪽 구덩이에 불을 피우세요. 바람은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구덩이를 통해 공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몰래 불을 피워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불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뽁뽁이를 버리거나 터뜨리지 말고 하이킹에 가져가세요. 추울 때 두꺼운 담요보다 추위를 더 잘 막아줄 거예요. 이 작은 공기방울은 완벽한 단열재입니다.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젖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쉽게 이한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류의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 힘만 낭비하고 에너지가 고갈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해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해변을 따라 옆으로 수영해 보세요. 그러면 곧 해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해변으로 수영해 가세요. 만약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 뛰려고 하지 마세요. 앉거나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우세요. 다리는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뒤에 둬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이 자세는 떨어질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길을 잃었어요. 구조 헬기가 숲 위를 날아다니지만 조명탄도 없고 불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울이나 핸드폰 화면을 사용해 햇빛을 반사시켜 보세요. 헬리콥터를 향해 반사광을 조준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눈부신 빛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을 구하러 날아올 거예요. 만약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스카이다이버의 자세를 따라해보세요. 머리와 가슴이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벌리고 90도 각도로 구부리세요. 가능하면 착륙할 장소를 선택합니다. 덤불이나 건초 더미는 낙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45m 이하의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에만 안전해요. 착지하기 전에 몸을 수직으로 세우세요. 항상 뒤로 넘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팔을 모아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사실 이 방법이 여러분을 구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뭔가 정신을 집중할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만일 절벽에서 추락하고 있다면 추락 구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추락 구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이 추락의 충격을 흡수해 줄 거예요.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도중에 덤불이나 바위 같은 튼튼한 물체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만약 나무 조각이나 판자를 본다면 그것도 낚아채세요. 땅에 닿았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장을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발로 착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사실 일단 땅에 닿으면 모든 것이 약간 구부러지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파편과 잔해더미에 갇히게 된다면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주요 임무는 호흡기관을 보호하고 공기 공급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공간이 충분하다면 셔츠나 티셔츠를 벗고 아랫부분을 매듭으로 묶으세요. 그러고 나서 매듭이 머리 꼭대기에 오도록 네코를 통해 머리를 넣습니다. 먼지, 모래, 파편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줄 임시 후드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약간의 산소를 공급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면 등을 대고 누워서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체지방과 근육은 압축이 가능합니다.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거예요. 누울 수 없으면 바닥에 앉으세요.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엉덩이가 마치 자동차 안에 있는 에어백처럼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위치를 선택하든 머리를 감싸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팔을 얼굴 앞에 놓고 다른 팔을 목 뒤에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황무지에 갇힌다면 우선 물을 찾으세요. 저지대를 확인하세요. 만약 산이 있다면 절벽 아래에서 물을 찾으세요. 혹시 빗물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상할 수도 있어요. 나무에 오르는 개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나무 안에 수분 공급원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병은 직사광선을 충분히 오래 쬐게 한다면 불을 지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병이 렌즈 역할을 해서 모든 열을 한 곳에 모읍니다. 화재와 연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길을 큰 나뭇가지나 펜으로 3-4초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충분히 모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연기를 내뿜으세요. 얼음 사이로 빠졌다면 얼음 가장자리로 다가가세요. 얼음을 움켜쥐고 몸을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 얼음이 계속 깨지게 되고 곧 힘이 빠져버릴 거예요. 몸이 물속의 수평으로 위치할 때까지 다리를 차세요. 그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 얼음 위로 올라가세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면 일어서지 마세요. 체중은 더 큰 영역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음이 깨질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바다표범처럼 해안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세요. 수영하다가 근육 경련이 생기면 등을 대고 누워서 물 위에 뜨도록 합니다. 발바닥이나 팽팽하게 느껴지는 다리 아랫부분을 마사지해주세요. 만약 다리 뒤쪽에 경련이 있다면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여전히 물에 등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위로 당겨서 경련을 풀어보세요. 만약 실내에서 불이 난다면 낮은 자세로 가장 가까운 출구로 기어가세요. 연기는 보통 천장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있으면 들이마시지 않게 될 거예요. 천이나 손수건이 있으면 입에 대세요. 연기를 막는 필터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다면 바닥에 누워 앞뒤로 구르세요.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불꽃의 밑부분을 겨냥하세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창문을 깨뜨린다면 더 많은 산소를 유입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불길이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밖에 있는데 그 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보거든 개울, 배수구 또는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더 높은 곳으로 가세요. 만약 집에 갇혀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고 탈출할 시간이 없다면 도랑이나 낮은 곳을 찾으세요. 누워서 손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만약 실내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집에 지하실이 없다면 욕조에 숨으세요. 베개를 사용하여 떨어질 수 있는 파편으로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세요. 욕실 벽의 배관은 구조적인 강도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욕실에 창문이나 외벽이 있다면 옷장과 같은 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토네이도를 막아줄 벽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만약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밖에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낀다면 번개가 치려고 한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따끔거릴 수도 있어요. 딸깍거리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즉시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세요. 가능한 한 몸을 낮춰야 하지만 눕지는 마세요. 땅에 닿는 유일한 부분은 발바닥이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를 서로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온몸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대신에 전기가 한 발로 들어가서 다른 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 손실을 막기 위해 손으로 귀를 막으세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른 아침 시간 동안 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언덕이나 다른 높은 지대가 보이면 언덕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세요. 녹지, 건물 또는 도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밤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막 동물들도 해가 진 후에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황소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세요. 그런 다음 옷을 반대 방향으로 던집니다. 황소는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자나 셔츠를 멀리 던지는 것은 동물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를 뒤쫓을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다면 당황해서 헤엄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어의 먹잇감처럼 보일 거예요. 상어가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먹으로 상어를 치세요. 눈, 코, 아가미를 겨냥하세요. 이 부분들은 상어의 몸에서 유일하게 취약한 부위입니다. 만약 한 무리의 사나운 개들을 만난다면 주의를 분산시키고 조용히 멀리 떨어지세요. 만약 한 마리가 여전히 달려든다면 여러분과 개 주둥이 사이에 물체를 놓으세요. 자, 실수로 벌떼를 건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벌떼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어요. 벌이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일직선으로 달리세요. 훨씬 더 좋은 대안은 대피소를 찾아 안에 숨는 것입니다. 차, 집, 화장실도 좋아요. 우연히 곰을 만났다면 자기소개를 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은 곰이 어떤 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커다란 갈색곰이라면 넘어져서 죽은 척 하세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는 작은 흑곰이라면 소리를 지르고 몸을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곰에게 달려드는 척해서 곰을 겁주어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뱀을 만난다면 가능한 한 조용히 하도록 하세요. 물러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하지만 뱀을 피할 수 없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막대기 2개를 함께 두드리고 발을 쿵쿵 구르는 것이 뱀을 후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뱀은 눈에 보이는 귀는 없지만 진동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일을 같은 날에 경험하게 된다면 기네스북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아마 기록을 몇 개 세웠을 거예요.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둔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한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한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 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초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주변은 온통 얼음입니다. 빠져나와야 해요. 차가운 물에 빠지면 몸은 쇼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반사신경이 숨을 헐떡거리게 만들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하세요. 부츠, 재킷, 배낭과 같은 무거운 물건은 모두 버리세요. 얼음에 도달하거든 점프해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수영장이 아닙니다. 수평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다리를 강하게 움직여 얼음 위로 올리세요. 그런 후에 손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올립니다. 일단 수면 위로 올라가면 몸을 굴러 가장자리에서 멀어진 다음 기어서 걸어갑니다. 만약 야생에서 모험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불쏘시개를 직접 만드세요. 팬에 물을 데우고 파이렉스 용기를 넣고 파라핀을 녹입니다. 그런 다음 달걀판 각 칸에 천 보풀하기를 넣으세요. 파라핀으로 채우고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걀판의 각 부분을 잘라내세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불을 피우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치실은 야생에서 생존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깡통 탭을 낚싯바늘로 사용해서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빨랫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두 나무 사이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약해 보이지만 치실은 약 2.2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치실은 또한 매우 가연성이 강한데 불을 피우기 힘들 때 치실을 약간 사용하여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평범한 플라스틱 병으로 매우 튼튼한 밧줄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드는 가위가 있다면요. 병의 목을 잘라내서 길고 좁은 컵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오렌지 껍질을 벗기듯이 나선형으로 자릅니다. 항상 같은 두께로 유지하도록 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강할 거예요. 막대기를 서로 묶는 데 사용해서 오두막을 지을 수도 있고 배낭이 찢어지거나 할 경우 동여맬 수도 있습니다. 설탕은 치아에 해로울 수도 있지만 꽤 달콤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헝겊에 약간 부어서 반창고처럼 사용하세요. 오, 맛있겠는걸요? 모기는 정말 귀찮은 존재일 수 있고 야생에 아주 많습니다. DIY 방충제를 만들어서 모기를 멀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오렌지, 레몬 또는 감귤류 과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들은 모기가 아주 싫어하는 에센셜 오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세요. 소중한 에센셜 오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구겨주세요. 모기를 막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모닥불에 오렌지 껍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배가 고픈데 불을 지필 만한 게 없군요. 주머니를 비우세요. 그 안에 불을 피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배터리와 껌 은박 포장지가 있다면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껌 종이를 가늘고 길게 잘라서 배터리 양쪽에 연결합니다. 껌 종이의 중간 부분은 끝보다 가늘어야 합니다. 마른 풀, 잔가지, 종이 등을 준비하세요. 불을 지필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요. 은박지는 즉시 점화될 테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인간은 음식 없이 놀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지만 물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야생의 물을 마시는 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DIY 물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부터 피우세요. 물을 끓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가 식으면 그걸 가루로 갈아주세요. 숲에서 발견한 아무 재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녹은 플라스틱 같은 것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잘라내고 마개에 작은 구멍을 뚫으세요. 뒤집어서 수칠 7cm 정도 넣고 끓인 물을 천천히 부으세요. 이렇게 여과된 물방울은 마셔도 됩니다. 만약 물에 약간의 재가 남아있다면 깨끗한 천 조각을 마개 주위에 감아서 좀 더 여과를 해주세요. 야생에서 길을 잃으면 그을린 천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려면 덮개가 있는 금속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 안에 천 조각을 넣고 몇 분 동안 용기를 불 속에 넣습니다. 천은 가장자리 주변이 약간 검게 변하지만 여전히 온전합니다. 이렇게 그을린 천은 불이 매우 빨리 붙어요. 구식 부싯돌로도요. 아나콘다가 출몰하는 곳에서 하이킹을 한다면 명심하세요. 얕은 물가에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나콘다는 그곳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아나콘다가 여러분의 몸을 조이고 있다면 숨을 내쉬지 마세요.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뱀이 좀 더 꽉 조일 거예요. 아나콘다는 약점이 있어요. 꼬리를 물리는 것을 싫어해요. 맛은 없겠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눈사태는 매우 강력하니 다음에 산비탈이 있을 때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우선 입을 가리세요. 스카프나 다른 천을 사용해서 눈이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한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뻗고 얼굴 앞에 작은 공간을 파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비싼 물건이라도 무거운 물건은 버리세요. 하지만 배낭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보이거든 꼭 잡으세요. 표면으로 나가려면 수면으로 수영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이세요. 눈은 어쨌든 그냥 물이잖아요. 만약 가라앉는 차 안에 갇히거든 당황하지 말고 또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은 귀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것이고 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문을 내리고 헤엄쳐 나가세요. 만약 수영을 잘 못한다면 공기를 넣은 비닐봉지 같은 임시 부유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매듭을 묶고 단단히 묶었는지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병은 효과가 좋지만 한 병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비옷이나 방수바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집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밤에 예를 들어 숲에서 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불빛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물 한 병이면 돼요. 아니면 액체가 든 피클병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헤드라이트에 묻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물이 빛을 퍼뜨려서 더 잘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비상 텐트를 설치하거나 불을 피울 땔감을 찾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피클병 같은 유리병은 성냥을 보관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만약 숲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면 성냥을 건조하고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성냥을 문지르는 부분이 달린 뚜껑을 만드세요. 성냥갑 옆면에 있는 마찰면을 잘라내어 유리병 뚜껑에 붙이세요. 다음번 야외로 큰 모험을 떠나기 전에 다크 초콜릿을 충분히 챙겼는지 확인하세요. 초콜릿은 아마도 가장 맛있는 최고의 생존 음식일 거예요. 칼로리가 풍부하고 기분도 좋게 해주죠. 게다가 준비하기 위해 포크, 접시, 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마지막 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을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혼자 먹으려고 몰래 숨겨둔 칩을 사용하세요. 옥수수 칩은 요즘 흔하고 맛도 좋고 손가락을 이상한 색으로 변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가 있어요. 불을 지피기 위해 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칩은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칩을 약간 쌓아서 땔감에 얹어주세요. 몇 초 안에 불이 붙을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대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방관자 효과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 심리학에 따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확률은 적어진답니다. 서로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하러 달려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격자무늬처럼 구성된 도시나 지역에서 운전 중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행하는 것 같다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4번 도세요. 결국 처음과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의 뒤에 있는 차도 그렇게 움직였다면 미행을 당하는 게 확실합니다. 집으로 향하지 말고 그 차를 따돌리세요. 야외에 있는데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면 즉시 피난처를 찾으세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건 양전하가 몸속에서 올라와서 폭풍의 음전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보호소가 없다면 까치발을 하고 낮게 쪼그려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으세요. 가능한 한 몸을 작게 만들면 땅과의 접촉을 줄이고 번개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여행할 때는 항상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그쪽으로 거울을 가리켜 빛을 반사시킵니다. 거울이 없다면 양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머리 위에 비행기에 신호를 보내세요. 운전 중에 어딘가에 발이 묶였다면 차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차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여러분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TV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물에 잠겨 있을 거예요. 팔을 이용해서 입을 표면 위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떠 있거나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허우적대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깊은 물에 빠졌다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숨을 참고 스스로 수면 위에 동동 떠오르도록 해보세요. 등과 다리는 곧게 펴고 몸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게 발을 차보세요.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직접 접근하지 마세요. 공포에 질린 그들이 여러분까지 물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팔로 가슴을 가로질러 손이 여러분을 향하지 못하게 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붙잡히면 물 아래로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구하려는 사람의 몸 아래로 수영을 하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돕는 것이 좋습니다. 회색 꿈과 마주치셨다고요? 운이 아주 나쁘시군요. 자, 뛰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천천히 걸어가세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면 가만히 서 계세요. 뛰면 안 됩니다. 소리는 지르지 말고 깨끗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여행하려는 곳에 회색 곰이 있는지 조사해서 곰 스프레이나 후추 스프레이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곰이 7.6m 이내에 있다면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곰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한다면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땅에 누워보세요. 침묵을 유지하고 곰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북극곰이 뒤쫓아오는 중인데 거리가 멀다면 모자, 스카프, 셔츠와 같은 옷가지를 떨어뜨리며 도망가세요. 북극곰은 주의력이 짧아서 옷냄새를 막기 위해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고 이런 곰들과 자주 조우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지 말라고 제게 미리 말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한다면 그대로 두세요. 기침을 한다는 건 공기가 드나든다는 거고 기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공기를 역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더 위험해지거나 기도가 제대로 막혀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침을 하게 놔두세요. 숨을 못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만 도움을 주세요. 강한 역조에 걸렸다면 절대 물에 맞서 수영하지 마세요. 힘만 빠지고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해안과 평행하도록 빠르게 수영하되 침착함을 유지하고 몸을 편안히 두세요. 더 멀리 가게 되더라도 물살을 피하면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사람의 손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목을 잡아당긴다면 소나귀에 들어간 팔을 비틀지 마세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곳부터 밀어내려고 해보세요. 외국에 가야 한다면 정부에 사실을 알리세요. 미국이나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해외에 간다고 국무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여러분이 대피해야 할 때 그 사실을 정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방문하려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 달려가는 곳에서 넘어진다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을 공 모양으로 웅크리고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나칠 때 그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가도록 하세요. 때때로 캠핑 여행에선 사람들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서 캠핑장을 나가려고 한다면 불에 탄 석탄이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세요. 이를 사용해 나무, 바위 또는 통나무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표식이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 거고 구조대가 추적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항상 응급처치 키트에 바늘을 넣어두세요.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늘을 자화시키기 위해 머리카락이나 털, 실크 등에 100회 정도 비비세요. 용기에 물을 채우고 나뭇잎을 물 표면에 놓고 바늘을 입 위에 놓으세요.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기 시작할 겁니다. 응급 서비스에 전화할 때 먼저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전화가 끊기더라도 경찰차나 구급차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즉시 면허가 있는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하세요. 전기부의 플라스틱 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 스위치, 차단기, 기타 다양한 곳이 출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븐에 구운 생선처럼요. 뱀에게 물렸다면 그 뱀에게 독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답해주지 않을걸요? 독이 있는 뱀은 보통 색이 다채롭고 고양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린 곳을 보세요. 만약 깊은 구멍 2개가 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독이 있는 뱀에게 공격받은 것입니다. 물린 자국이 U자 모양으로 아주 작고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났다면 아마 독이 없는 뱀이었을 거예요. 가능하면 뱀의 사진을 찍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응급실에 전화하세요. 입으로 독을 빼내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몸에서 독을 제거한다기보단 독이 옮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얼어붙는 날씨와 맞닥뜨렸다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의 일부가 딱딱하고 창백해질 것입니다. 그때 몸이 쓰리고 쏘인 것 같은 느낌에 몸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동상을 피하기 위해 코, 귀,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바세린을 바르세요. 잊지 않고 가져오셨죠? 다음 주의사항으로 이어가 볼게요. 추운 상황에서 떨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몸이 근육을 수축시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덜덜 떨다가 몸이 피곤해져서 잠을 자고 싶다면 즉시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슴, 목, 하복부에 온찜질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손이나 다리에는 찜질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 폐 또는 뇌로 다시 차가운 피를 밀어넣어 심장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고인물을 마셔야 한다면 꼭 물을 끓여서 정화시키세요. 정수 처리되지 않은 물엔 해로울 수 있는 박테리아나 다양한 기름,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온도와 시간은 고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3분 정도 끓이면 안전할 거예요. 식용유가 끓기 시작한다면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버를 돌려 불을 끄세요. 냄비를 꺼내지 마시고요. 대신 금속 뚜껑을 덮어주세요. 산소가 없다면 불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작은 기름불을 끄시려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가 아주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작을 때만 가능한 팁입니다.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오일이 튀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다 아셨죠? 좋아요.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은 언뜻 보기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래사막에서는 위험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악몽으로 끝나는 것까지 그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막을 걷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커다란 곰인형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신기루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옳았어요. 봉제인형이 아니라 거대한 선인장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솜털 덕분에 나뭇가지가 곰인형의 팔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보풀이 아니라 수천 개의 얇은 바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선인장은 점핑 초야 또는 테디베어 초야라고 불립니다.
애리조나의 사막 지역과 멕시코 북부에서 자라죠. 이 선인장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만지면 피부나 옷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런 모피 코트는 선인장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늘을 만들고 열로부터 보호합니다. 측면 가지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내부에 많은 양의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인장은 사막 방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바늘이에요.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했다가는 수백 개의 가시가 이미 손가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바늘이 불쾌한 통증을 유발할 거예요. 이 선인장의 가장 멋진 점은 번식 방법입니다. 이 식물은 새로운 장소에서 스스로를 복제해요. 동물과 사람이 점핑 초야를 지나가서 닿으면 선인장은 바늘과 함께 자신의 작은 조각을 줍니다. 이 조각을 땅에 던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죠. 위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다음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타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이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는 겁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타조를 만나게 된다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조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둥지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을걸요? 타조는 시속 70km로 움직이거든요. 타조로부터 도망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타조는 달려가서 가슴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조가 벤을 공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들의 가장 큰 위험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강력한 다리예요. 다리로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엎드린 상대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멀리서 타조가 보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이 작은 점박이 도마뱀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서부의 건조한 사막에서 거의 항상 지하에 서식합니다. 가끔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귀엽게만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길라 몬스터예요. 두꺼운 피부는 매, 코요테 및 기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도마뱀의 주된 방어력은 독이죠. 뱀과 거미는 긴 바늘 모양의 송곳니로 독을 주입합니다. 길라 몬스터는 먹이를 꽉 물고 씹어 독을 퍼뜨려요. 그리고 사람을 물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을 제거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에요. 독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뜨거운 마그마가 정맥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과학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의사들은 독을 사용해서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왔어요. 이제 사막에 사는 가장 소름 끼치는 생명체 중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조용히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만히 서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숙여보세요. 강한 턱과 긴 다리를 가진 사람 손바닥만한 커다란 노란 거미가 몸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러분은 이 괴물로부터 도망치지만 괴물은 여러분을 쫓아와요.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진정하려고 노력하세요. 괴물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숨기 위해 여러분의 그림자를 원할 뿐이죠. 어쨌든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낙타거미의 강력한 턱은 가볍게 말하자면 불쾌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 생물은 실제로 거미가 아니에요. 네, 거미류에 속하지만 별도의 종인 솔푸기드입니다. 이들은 무는 걸 좋아합니다. 겁이 없고 꽤 공격적이죠. 곤충, 도마뱀, 설치류, 작은 새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시속 16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작은 크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죠. 이들로부터 도망치려면 프로 운동선수가 돼야 해요. 이 낙타거미들은 대부분 중동의 사막에서 찾을 수 있지만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에도 서식합니다. 이 달리기 선수들은 야행성이고 낮에는 태양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를 사냥해요. 아무튼 그들은 종종 낙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낮에는 숨지 않지만 밤에 특히 불을 피우면 여러분을 쫓아올 거예요. 이들은 무언가를 먹기 위해 항상 불빛으로 달려가요. 이 거미의 일부 종은 적을 쫓아내기 위해 쉿쉿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진정하고 뜨거운 사막을 떠나볼게요. 우리는 탄자니아의 습한 열대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나무 껍질과 낙엽 아래 이 어두운 동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인 꼬리 없는 채찍정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꼬리가 없고 납작한 몸통에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정갈을 상상해보세요. 거미와 비슷하지만 독샘이 없고 거미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괴물은 조용하고 빨라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몸보다 2배나 긴 2개의 앞발톱입니다. 한번 잡힌 먹잇감은 절대 도망치지 못해요. 어두운 동굴에서의 생활로 시력이 나빠진 채찍정갈은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달 피하는 동안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오래된 피부에서 빠져나와요. 손전등을 비추면 지나치게 긴 다리를 가진 창백한 거미가 기어다니는 작은 고치가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만나면 침착하게 가능한 한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조심하세요. 납작한 정갈은 순식간에 옷 밑으로 기어들어가 배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자, 이건 농담이에요. 이 예쁜 녀석은 거미와 정갈 중에서 가장 겁이 없고 무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정갈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채찍정갈을 유리 테라리움에 보관합니다. 그런 다음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집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순식간에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바닥의 틈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환기 시스템을 통해 이웃집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죠. 좋아요. 전갈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영상에 나오는 다른 생물만큼 소름 끼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독이 강한 정갈이에요. 애리조나 껍질 정갈입니다. 문제는 사막, 집 또는 마당에서 이 정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독이 있는 정갈은 방으로 기어들어와 종종 사람을 찌릅니다. 한 번만 쏘여도 벌에 쏘인 것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비, 호흡 문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